그렇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돌파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와, 민주당이 큰일인데? 하나로 딱 뭉쳐 있어도 네. 이런 그 검찰이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알다시피 물론 이 친명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위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수가 민주당 안에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또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서 한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 공천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분석이거든요. 자,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1시경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또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상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는 전문가 파견에 우리 국민들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도 거기에 가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방류 전의 상황이라든지 방류라든지 모든 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아직까지 없고 어떤 조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믿으라라고 하는 건데 뭘 믿으라고 IAEA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한미일이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서로 신뢰가 쌓여가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냐, 네. 그거는 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문제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수산업이라든지 국민의 건강하고 상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가 가가지고 직접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는 것이 훨씬 그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방향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네. 이 주변 국가들 반응도 좀 보면 네. 중국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그럼요. 입장이고요. 네네. 또 홍콩도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네, 네. 뭐 공개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뭐 사실상 용인인데 정부의 입장과 대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들으면서 네. 왜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하지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100% 믿을 수 있다 아니면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제안을 러시아하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네. 차라리 공중으로 그죠, 바다로 방류하지 말고 이렇게 공중으로 대기화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전체 인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가 없다. 다만 그게 이제 그 곱하기 10 정도의 돈이 든다고 그랬죠,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해양 방류하는 것이 뭐 300, 400억이 들면 그렇게 공중으로 대기 중으로 방류하는 것은 한 3천 내지 4천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쪽의 어떤 그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래 니네들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네. 정이 그게 말하자면 비용이 많다라고 그러면은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가 일본의 어떤 외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좀 깨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마치 자기네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찌됐든 8월 24일 네, 13시경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또 이번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앞에서 다음 달 검찰이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통해서 이제 향해서 네. 국폭 정권이다. 좀 강하게 말했어요. 또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
저질방탄이다. 음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네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진행의 순서가 보여지기는 합니다. 분명히. 네. 이를테면은 이제 내가 24일 날 혹은 25일 날 가가지고 내가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30일 날 우리는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 근데 30일은 지금 국회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 보는 거는 결국은 그 민주당 안에서 체포동의안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순수하게 예를 들면 아직 자료가 검토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내년 총선을 향해서 민주당에 뭔가 마이너스를 주기 위한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것들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검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서 결정적인 것은 없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고 네. 계속 어떤 혐의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정치적 그런 부분이- 셈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딱 있으면은 이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네.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니까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돌파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와, 그럼 민주당이 큰일인데? 하나로 딱 뭉쳐 있어도 네. 이런 그 검찰이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알다시피 물론 이 친명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위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수가 민주당 안에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또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서 한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 공천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이쪽 검찰 쪽에서 보는 거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서 이런 진행을 시켜 나가면은 결국은 친명계 쪽에서도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그 자체를 피해가는 거는 상당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열었던 첫 번째 정상회의였는데 결과를 두고 롤 메이커로 우뚝 섰다. 아니면 외교 들러리였다. 네. 라면서 또 여야의 공방이 여전합니다.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그전하고 다른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걸 정례화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또 마치 그 3국이 모이는 정상회담이 어떤 정신 뭐 흔히 우리가 들은 게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네.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회성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나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분석가들은 결국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네.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한미를 묶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묶여갔을 때에 줄 수 있는 안보적인 이익과 그렇게 갔을 때에 올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셈법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과연 윤 정부가 네. 그런 정확한 셈법을 가지고 일단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일회성에서 벗어나서 정례화한다는 네. 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핵심은 뭔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전망해 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조금 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협력의 내용을 굉장히 좀 체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북한이 어떤 실험을 하거나 어떤 미사일을 쏘았을 때에 그런 것들을 삼국이 마치 공동으로 들여다보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전에는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금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요격까지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건데 글쎄요, 과연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가는 길을 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도 아직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게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네. 네. 또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연적이다라는 네.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할 거다라는 네. 이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긴장 관계가 더 깊어질 거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굳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한미일은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익의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눠 가는데 필요한 그런 그 툴, 그 방법이나 도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은 같이 하고 말은 같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미일처럼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공고한 그런 협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과연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에 대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또 이제 거기에는 대졸자의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력 등등 해가지고 중국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자로 엮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말 외에는 관심이 없을 거고요. 러시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미일은 남방 삼각관계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중러는 북방 삼각관계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이쪽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징적인 것과 네, 저쪽은 실질적인 상징적입니다.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네네. 여기에 대한 뭐 긴장 관계가 높아질 거에 대한 뭐 긴장 우려는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을 제재하면서도 중국을 달래는 그런 지금 조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무장관이나 외교장관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 관계가 이렇게 고조화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국도 미국이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